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접힌 종이 한 장,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고 글씨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눌러 쓴 것처럼 한자 한자가 위태롭게 종이 위에 엎드려 있었죠. 67세 박순자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5년째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가족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쪽지는 뭔가요? 5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단 말입니까? 어머니, 그 단어 하나가 순자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순자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냉담하고 무뚝뚝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같은 집안에 속해 있었지만 서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두 사람. 그 며느리가 이 쪽지에 적은 첫 글자가 어머니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들어갔죠. 병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그 소리만 아니었다면 이 방은 아무도 살지 않는 창고처럼 보였을 거예요. 꽃 한 송이 없고 개인 물건이라고는 낡은 수건 하나뿐인 방. 보호자 기록을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찾아온 사람이 손에 꼽혔습니다. 그 방에서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깨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왜 이렇게 온몸을 짓누르는지.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 67년을 살아온 박순자라는 사람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알람은 그냥 장식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먼저 깨어버리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46년 동안 함께 보아온 천장. 벽지 모서리에 살짝 들뜬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언젠가 고쳐주겠다고 했었죠. 결국 고치지 못하고 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슬리퍼를 찾아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동작이었어요. 20년이 넘도록 같은 순서로 반복해온 아침이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어젯밤 먹다 남긴 된장찌개. 혼자 사는 사람의 냉장고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딱 혼자 분량. 가스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죠. 아파트 화단에 이름 모를 꽃이 한 폭이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 심어놓은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꽃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피어 있었죠. 그래도 피어 있으니 좋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하나, 어젯밤 남긴 김치.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뉴스를 틀었는데 남편이 가고 나서부터 텔레비전 소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비어 있다는 게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 냄비 하나, 수저 한 벌.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오전 8시쯤이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서 화단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같은 라인 1층에 사는 오영달 씨가 약국 문을 여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였죠. 오영달은 순자보다 한 살 많은 68이었는데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순자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그였어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영달이 약국 셔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순자가 짧게 대답했죠. 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영달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갈 것까지야.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랬어요. 영달이 걱정하고 순자가 짧게 받아치고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또 이 벤치에서 같은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시장을 갔습니다. 큰 길 건너편에 있는 재래 시장.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채소 파는 할머니도 다 안면이 있었습니다. 어머, 박 씨 왔어요? 오늘 갈치 싱싱해요. 생선 가게 사모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마요? 한 마리에 4,000원. 두 마리 주세요. 혼자 다 드실 거예요? 너무 많지 않나? 하나는 영달 씨 약국에 갖다 줄 거예요. 그렇게 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 분, 혹은 한 사람 반분.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오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불을 빨아 베란다에 널거나 아니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쁠 것 없는 오후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노후를 한가하다고 했습니다. 뭘 그렇게 쉬냐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하지만 순자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너무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쉴 새 없이 달려오다가 이제야 겨우 숨을 고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태연의 아내. 결혼한 지 7년 만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그 여자. 순자는 솔직히 말하자면 수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 태연이 데리고 왔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눈치가 많고 뭔가를 항상 살피는 것 같은 사람. 시어머니인 순자가 말을 건네면 잘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물론 순자도 만만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간섭이 많고 잔소리가 잦았으며 며느리가 하는 것마다 한마디씩 더했죠. 수진이 설거지를 하면 물기 닦는 순서를 얘기했고 반찬을 하면 간이 어떻다고 했으며 집안 살림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바꿔버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 같은 건 없었어요. 부딪히지 않았지만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집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죠. 사고가 난 날 순자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랐죠.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됐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도 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주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태연은 이미 포기한 것처럼 말을 아꼈으며 큰아들 태호는 해외에서 가끔 전화만 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지는 그냥 병원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집안 모임에서도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았고 명절이 되어도 그쪽 이야기는 쏙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도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죠. 마음속 한켠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굳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요일 오후 순자가 집에서 혼자 오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맞으시죠? 중앙병원 5층 중환자 병동인데요. 이수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연락드렸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수진, 이수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달은 됐을 거예요. 어쩌면 반년도 더 됐을지 모르죠. 보호자 연락처 첫 번째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제분들한테 먼저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두 번째 번호로 드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연이 전화를 안 받았다. 작은 아들이 아내가 위급하다는 병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안 받은 거라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전화를 놓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찻잔 옆에 리모컨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가족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죠. 이 나이에 이 몸으로 혼자 택시 타고 병원까지 가서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머님?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간다고 했을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탓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가지 않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결국 순자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택시를 잡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동안 생각들이 엉켰습니다. 수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작년 추석 이후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사실 태연이 가지 말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막은 것도 아니었고 말린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졌죠. 어느 시점부터 태연이 어머니 오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응도 없으니까. 라고 말했고 순자도 그 말이 편했습니다. 편했다는 게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있는데 찾아오지 않는 게 편했다니. 그게 정상적인 건지. 택시가 신호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앞 문방구가 보였어요.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예전에 태연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같이 와서 공책을 사주던 곳이었죠. 동네가 변해도 그 가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상황에 그런 게 떠오르는 건지.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 냄새는 언제 맡아도 마음을 수축시켰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깔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07호.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일부러 늦추는 건 아닌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507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사람이 있는 방인데 너무 조용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병실이 너무 썰렁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없었어요. 화분도 없고 카드도 없고 가족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개인 물건이라고는
세면대 옆에 놓인 낡은 수건 하나뿐. 이 방에서 5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수진과 너무 달랐어요. 처음 태연이 데려왔을 때 수진은 환하고 보기 좋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 예쁘다고 생각했었죠. 순자는 겉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뭐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수지는 그 여자가 맞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어요. 양볼이 움푹 꺼졌고 피부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콧줄도 있었습니다. 눈은 굳게 감겨 있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순자는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문 기록을 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3개월 기록을 훑었는데 방문자 이름이 서너 번뿐이었어요. 태연의 이름이 2번, 간병인 파견 기록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 달 전에 끊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병인도 없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건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난간, 매트리스와 금속 사이 아주 좁은 틈새에 뭔가 흰 것이 끼워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쓰레기나 휴지 조각 같은 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갔어요.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누가 오래 만진 것처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순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아주 작게 4번 이상 접혀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요. 순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글씨.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담아 눌러 쓴 흔적.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67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식들을 키웠고 시어머니 노릇도 해봤습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 몇 가지나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쓴 건지, 5년째 반응이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 글씨를.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침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았죠. 눈이 감겨 있었어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하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소리가 되지 않을 만큼 낮게 순자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순자는 수진의 귀에 조금 더 가까이 입을 댔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 들을까봐 눈치를 살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야. 알아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다시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착각인가? 방금 그게 진짜였나? 그때 수진의 눈 사이로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굳게 감긴 눈썹 아래 속눈썹이 젖어들기 시작했고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오직 그 눈물 한 방울만. 순자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 그건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손에 쥔 채로 한참 그 눈물을 바라보았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쪽지를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숨을 참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이수진 환자요. 의식이 돌아온 적 있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아니요. 전혀 반응 없으세요. 자극에도 무반응이고 지금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쪽지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 쪽지 안에 있는 진실과 간호사가 말한 것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너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앉아서 창밖의 어두운 터널벽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의식이 있다. 글을 썼다. 살려달라고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5년 동안 의식이 있는 채로 누워 있었다면,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방에서 기계음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깨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병이 아닌 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아니면 알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지하철이 역에 섰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지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순자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라고 했고 어른이라고 했고 높임말로 맞받아쳤지만 어머니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에 어머니라고 썼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인가 싶었지만 그냥 눌러버렸어요. 공공장소에서 울 나이는 지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했습니다. 평소엔 한 번만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부엌에 앉아서 쪽지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차를 끓이지도 않고 불을 켜지도 않은 채로 저무는 햇빛 아래서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쪽지를 그냥 접어서 서랍에 넣고 잊어버리는 것, 아니면 뭔가를 시작하는 것. 순자는 늙었습니다. 관절이 아팠고 혼자 사는 몸이었으며 싸움 같은 건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그 눈물 한 방울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부엌에 불도 켜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연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그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잠을 거의 못 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1시간 졸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닌데 다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꼴이 이게 뭐야?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2번 더 했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영딸에게 갔습니다. 안색이 왜 그래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영딸이 셔터를 올리다 말고 순자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좀 할 말이 있어서.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약국 안쪽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순자는 어제 일을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 병원에 간 것, 쪽지를 발견한 것, 수진의 눈물. 전부 얘기했습니다. 영달은 처음에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눈이 커졌어요. 그게 진짜 수진 씨가 쓴 거 맞아요? 내가 직접 꺼냈어요. 난간 틈에 끼워져 있었고, 그럼 의식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달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근데 순자 씨, 그게 쪽지 하나 있다고 해서 금방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담당 의사가 의식이 없다고 했으면 그 반대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태연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생각해야 하고. 알아요. 순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영달도 짧게 받았습니다. 2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가보세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영달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3번째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수진이 상태 나빠졌다고. 알아요. 나도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왜 안 갔어?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변하는 게 없잖아요. 거기 가봤자 의사들도 포기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갔다 왔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또 잠깐의 사이. 갔다 오셨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톤이었습니다. 놀람인지 불편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응.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상한 거요? 순자는 쪽지 얘기를 직접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태연의 반응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병실에 간병인도 없던데. 그건 왜 그래? 돈도 들고 어차피 반응이 없으니까요. 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태연하게. 아내가 혼자 누워 있는데 아무도 곁에 없는데 그게 태연했습니다. 순자는 뭔가가 명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주 가보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 맡겨두세요. 맡겨두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를 자기한테 맡기라니.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순자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아보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 야위어 있었죠. 수진아. 순자가 낮게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야. 어제 왔던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것, 시장에서 갈치를 샀다는 것, 영달 씨가 안부를 전했다는 것. 의미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순자의 손바닥 위에서 손가락 끝이 오그라들었다가 펴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거야?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는 67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우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건지, 아니면 5년이라는 시간을 위해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연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태연아, 오늘 수진이 손이 움직였어. 어머니, 그건 반사 반응이에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고요. 태연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너무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순자가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담당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이미 다 얘기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사세요.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어머니 몸에도 안 좋아요. 어머니 몸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건드리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순자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큰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시차가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눌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태호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수진이 일인데 혹시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저는 잘 몰라요, 어머니. 태연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어머니, 그게 식물인간이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불편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 왜 지금 꺼내요? 그냥 좀 알고 싶어서. 어머니, 피곤한데 이야기 길게 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색해지고 회피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결혼하기 전부터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태연이 수진을 데려왔을 때 수진 집안이 평범했다는 것. 그러나 수진이 어딘가 그늘이 있어 보였고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 결혼 후에도 수진은 집안일을 열심히 했지만 어딘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 수진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순자가 뭐라고 했더라.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 말을 자기가 했었습니다. 순자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3일 뒤 순자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수진 환자 보호자인데요. 요즘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지금 유지 중이에요.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의식 회복 가능성은요? 낮습니다. 뇌 손상 부위가 넓어서 사실 이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회복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유지 치료 위주로요. 재활은요? 의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재활은 몇 달 전에 중단했어요. 누가 중단시켰어요? 보호자 요청이었어요. 보호자가 누구요? 아드님이요. 박태연 씨.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재활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재활을. 왜요? 비용 문제라고 하셨어요. 비용 문제. 태연이 사업을 하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새 차를 샀다고 자랑을 했었죠.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수진아, 내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너 지금 들리지? 다 느껴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맞구나.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뒤로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하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잘 못했어. 다 알아. 간섭도 많이 하고 편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5년을 혼자 있게 될 줄은 몰랐어. 수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다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볼게.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으로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걷다 보면 또 들렸고 병원 밖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건물 입구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와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택시에 타자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택시 뒷유리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을 잠그고 소파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재활을 중단시켰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진이 쪽지를 썼습니다. 수진은 지금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순자는 아직 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건 이제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시어머니로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는 것. 순자는 영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딸 씨, 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오영딸은 약국 문을 잠그고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커피를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영딸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활을 태연이가 중단시켰다고요? 의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몇 달 됐다고 했어요. 영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변호사 아들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영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들어갔어요. 이 나이에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부탁해요. 그렇게만 했습니다. 영달이 연락을 취해준 덕분에 이틀 뒤 순자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영달 지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쪽지, 수진의 눈물, 손가락 움직임, 태연의 반응, 재활 중단, 미행 의심.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를 물었어요. 쪽지는 지금 갖고 계세요? 순자가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비닐백에 넣어서 가지고 왔었죠. 변호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일단 의식이 있다는 정황 증거는 되는데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현재 담당 의사가 의식 없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환자 가족이 독립적인 의료 감정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이 환자의 공식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드님이 보호자로 되어 있죠? 그렇겠죠. 그럼 일단 그걸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보호자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병원 쪽에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하고 태연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아들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었고 아들과 맞서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봐야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처음으로 순자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행되면 아드님과 관계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였고 영딸이 도왔으며 순자는 그 사이에 병원을 3번 더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수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떤 날은 수진이 손을 움직였고 어떤 날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서 말을 걸고 손을 잡고 창밖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화단에 꽃이 다 졌다. 영달 씨가 갈치찌개 해줬는데 맛있더라.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거기 있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수진이 손가락으로 침대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 순자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같은 동작을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손가락으로 그래도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아래쪽, 순자는 몸을 낮췄습니다. 침대 프레임 아래로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매트리스와 금속 틀 사이의 좁은 틈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테이프였어요. 두텁게 감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녹음기였어요. 겉에 먼지가 끼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약간 눌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에 스마트폰도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고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2 물건을 손에 들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갈라지고 메마른 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웠습니다. 숨이 짧아서 끊어지면서도 끝까지 말하려고 했어요. 의식 돌아오고 나서부터요. 1년쯤 지나서 순자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깨어난 걸 알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은 척 했어요. 대신 다 들으면서 녹음했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을 때 태연 씨 전화 받았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요. 그냥 두라고 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연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순자가 갔다는 것도 그리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재생 해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재활은 그냥 빼요. 의미 없어요.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낭비하지 말고요.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연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 명의로 된 보험, 내가 다 정리했거든요. 그 돈이 생각보다 꽤 돼요. 어차피 저 상태니까.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으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파일을 더 들었습니다. 태연이 병실에서 수진에게 혼자 한 말도 있었습니다. 너 그냥 이대로 있어. 깨어나면 나한테 불리해. 알지? 그 목소리가 병실 기계음 사이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들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했을 말. 수지는 다 들었습니다.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 녹음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서 숨조차 조심하면서 몇 년을 순자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식탁이 아니라 병실 바닥으로 수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백 번이었어요. 그래도 이걸 누군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이 상황에서 충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꼭 수진의 손가락이 힘겹게 순자의 손을 되잡았습니다. 병실의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비, 비, 비.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변호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단순한 의료 방치가 아니에요. 보험 관련 대화까지 들어가 있으면 재산 편취 혐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태연, 작은 아들, 어릴 때 잘 울던 아이였습니다. 무릎을 긁히면 달려와서 엄마 하고 울었죠. 중학교 때는 수학 성적이 나쁘다고 혼냈더니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연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태연아, 어머니 왜요? 나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바빠요. 그래도 들어야 해. 잠깐의 침묵. 뭔데요? 수진이 녹음을 했어. 병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알잖아. 뭔 말인지. 또 침묵. 그리고 태연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톤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빚도 있고 이것저것 얽혀 있는 게 많고 수진이 깨어나면 저 어떻게 돼요? 알잖아요, 어머니도. 저 그냥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고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것. 수진이도 살려고 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5년을 혼자 깨어 있으면서 아무도 안 오는 그 병실에서 너 목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버텼어. 전화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돼요? 몰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손에 전화기를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때문에 우는 건지, 며느리 때문에 우는 건지, 둘 다였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태연이 한 일들도, 순자가 못 본 척하고 지낸 세월도,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태연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수진의 독립의료감정도 진행됐습니다. 순자가 데려온 다른 병원 전문의가 수진을 직접 검진했습니다. 그 의사는 검진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반응이 명확해요. 지금까지 왜 의식 없음으로 판정이 유지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의식이 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태연의 요청으로 재활을 중단하고 약물을 조정해 온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병원 내부 조사도 시작됐어요. 수진의 보호자가 순자로 변경됐습니다. 태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던 날 영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됐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영달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말도 짧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수진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보호자야.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순자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재활 다시 시작할 거야. 좋은 의사 찾아봤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수진이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해요. 순자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순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어두운 병원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됐다고 했지만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늦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순자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해야 했습니다.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의 몸은 5년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삼키는 것도 힘들었으며 목소리도 작고 갈라졌습니다. 첫날 물리치료사가 왔을 때 수진은 손가락을 겨우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면 안 돼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치료사가 수진의 팔을 잡고 아주 천천히 구부렸다 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수진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몸에 익혔으니까요. 이틀째부터 손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에는 이름을 부르면 고개가 소리 쪽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물을 혼자 삼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죽을 한 숟가락 스스로 입에 넣었을 때 수진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어요. 순자는 옆에서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요즘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왜 울어요? 수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안 울어.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면서 수진이 또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웃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에 시장을 보고 갈치나 두부나
그날 사서 병원 구내식당에서 죽을 하나 사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먹을 것, 자신 먹을 것. 수진은 처음엔 거의 혼자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순자가 먹여주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을 떠먹여주는 일. 젊었을 때의 순자에게 누가 이 장면을 보여줬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수진이 처음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앉았습니다. 등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누워있던 몸이 중심을 잡으려고 떨었습니다. 치료사가 양쪽을 받쳐주었고 순자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수진이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동안 천장만 보았을 테니까요. 하늘을 잊어버릴 만큼의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장보는 아주머니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학교 끝나고 때 지어 걷는 아이들, 다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순자도 살고 있었죠. 혼자서, 조용히.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매일 병원에 가고 밥을 떠먹여주고 재활 일정표를 들여다보고 의사와 상담하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영달이 저녁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수진이 앉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 진짜요? 영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하늘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좋겠다. 영달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거기 있어서 그 순간을.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태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명의 보험 수령 내역과 의료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큰아들 태호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태연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순자는 커피를 끓이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태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알아. 진짜 몰랐어요. 알아. 그럼 왜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 어머니 목소리에서. 순자는 커피를 2잔 내려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알 수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랬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 회복하면 수진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 남은 것들이야.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보조기구를 잡고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2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년을 쓰지 않은 다리였으니까요. 치료사가 한쪽을 잡고 순자가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그리고 수진이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서였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3걸음을 걸었습니다. 치료사가 박수를 쳤어요. 수진은 눈물이 나는데 웃었습니다. 순자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빨개질 때까지. 그날 저녁 2 사람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수진은 휠체어에. 커튼을 열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예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순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처음에는 어머니 무서웠어요. 알아. 잔소리가 많으시잖아요. 알아. 그래도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쪽지 쓸 때 어머니라고 썼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었는데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썼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 같았어요.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심하고 까다롭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았어요. 순자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래 걸린 건 안 괜찮은 거야.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해. 근데 이제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힘이 세진 손이었습니다. 재활의 흔적이 손끝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보라빛으로 바뀌고 보라빛이 짙은 남색으로 바뀌는 것을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이 병실 창가에서 며느리 손을 잡고 저녁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얻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데에 꼭 거창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접힌 종이 한 장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영달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 들어와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달이 들어와서 과일 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걸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몇 걸음이요? 3걸음. 3걸음이면 엄청난 거예요. 영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실에 3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울렸지만 꽃이 창가에 있었고 과일이 탁자 위에 있었으며 사람 목소리가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살았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순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살았어. 우리 둘 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발이 예전만 못하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갈치를 사고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를 골랐습니다. 생선 가게 사모님이 말했어요. 어머,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환해. 감사합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시장에서 나와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67세가 아니라 이제 70세였어요. 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흰 머리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등은 꼿꼿했습니다. 늦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달 씨가 잡아서. 순자가 코트를 벗으며 앉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이긴. 고혈압약 바꿨다고 어디가 불편하니 이러쿵 저러쿵.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알아.
그래서 듣고 있었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순자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걸 알면서 애써 내리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커피를 홀짝거렸습니다. 요즘 어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복지관 봉사 다시 시작했어요. 혼자 걸어갔어? 네. 멀지 않아?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알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요? 나는 뭐. 태연이 소식 들으셨어요? 순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들었어. 태연은 결국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편취 금액 일부는 수진에게 반환됐어요.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은 변호사도 법원도 최종적으로 가족 간의 일이라는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판결에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어요. 순자는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수진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연락은 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없어도 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연락 안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없었습니다. 같이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창밖을 바라본 저녁들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였어요. 낡았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고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순자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서 지갑 안쪽에 접혀있는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이건 뭐냐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쪽지 사진 찍어서 인화했어. 원본은 경찰에 제출했으니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우기 아까워서. 수진은 잠깐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건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 살았다는 증거예요. 응. 순자는 그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수진도 원본 쪽지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퇴원하고 나서 제일 처음 먹고 싶었던 게 뭔 줄 알아요? 뭔데?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요.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준 적이 있어? 명절에요. 딱 한 번. 제가 먼저 끓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간이 싱겁다고 빼앗아서 다시 끓여줬잖아요. 그게 맛있었어요. 순자는 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간섭한 거잖아. 그래도 맛있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카페 창문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데에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삐뚤어진 글씨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많고 간섭 심하고 까다로운 평범한 시어머니 한 명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괜찮을 거라고 넘겨짚어온 사람, 마음에 걸리지만 건드리기 불편했던 사람.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